편집자로부터 독자에게. 편집자는 베르테르 자신이 써서 남긴 일련의 편지를 편집자의 설명에 의해서 중단하지 않아도 괜찮을 만한 분량의 자필 서류가 남아있다면 그것으로서 우리의 벗 베르테르에 주목할 만한 최후의 며칠을 증언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소원했습니다. 편집자는 베르테르의 내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정확한 이야기를 모으려고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내력이라 해도 매우 간단해서 몇 가지 세세한 점을 제외하면 모든 얘기가 서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된 사람들의 심경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고 판단도 각기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심해서 얻은 것을 충실히 이야기하고 간간히 고인이 남긴 편지를 삽입하는 등 발견된 자료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소중히 다루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범용하지 않았던 인간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행위를 하더라도 그 본래의 진실한 동기를 찾아내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므로 특히 그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후 베르테르의 심중에는 불만과 불쾌한 감정이 날이 갈수록 깊이 뿌리를 내렸고 더욱 든든히 얽혀서 마침내 그의 존재 전체를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정신의 조화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내심의 흥분과 정열은 그의 본성에 일체의 힘을 교란시켜서 가장 나쁜 결과만을 가져왔습니다. 즉 그에게 권태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자기가 모든 불행을 상대해서 싸운 것 이상의 비장한 결심으로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힘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깃든 번민은 모든 정신력과 쾌활함, 예민한 감각까지 잠식해버려 그는 마침내 사람들 앞에서도 우울한 표정을 짓는 불행한 사내가 되고 말았습니다. 끝내는 성격까지 비뚤어진 것 같다고 알베르트의 친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오랫동안 소망하고 있던 행복을 겨우 손에 넣은 알베르트란 순수하고 침착한 인간이 더구나 그 행복을 장래에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행위를 베르테르는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었단 것입니다. 그래서 베르테르는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말년에는 그것 때문에 굶주리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알베르트는 그토록 짧은 기간에 변해버릴 인간이 아니다. 베르테르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알베르트는 여전히 존경하고 경모할 만한 인간이었다. 알베르트는 무엇보다도 로테를 사랑하고 로테를 자랑으로 여겼으며 세상 사람들도 그녀를 훌륭하고 아름다운 여자라고 인정해 주길 바랐다. 따라서 그가 의심할 만한 일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악이 없는 방법이라 하더라도 이 귀중한 보물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 없었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 베르테르가 로테 곁에 있을 때 알베르트는 가끔 아내의 방에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친구인 베르테르에게 증오나 반감을 품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그 자리에 있으면 베르테르가 어색할까 봐 그랬다는 것입니다. 로테의 아버지가 병이 나서 바깥 출입을 못하게 되자 딸을 맞으러 마차를 보낸 일이 있는데 이때 로테는 그 마차를 타고 갔습니다. 아름답게 갠 겨울날로 첫눈이 푸짐하게 내려서 주위 일대를 하얗게 덮었습니다. 베르테르는 이튿날 아침 그녀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만일 알베르트가 맞으러 가지 않으면 자기가 데려올 생각에서였습니다. 아름답게 갠 날씨도 베르테르의 침울한 기분에는 아무런 효염이 없었는지 그의 영혼 위에는 무겁게 짓누르는 압박감과 슬픈 영상만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생각은 괴로운 상념에서 상념으로 옮겨갈 뿐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불만을 느끼며 살아가는 베르테르의 눈에는 다른 사람의 상태도 날로 우려할 만큼 혼란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알베르트와 로테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자기가 파괴한 것처럼 생각하고 자책하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알베르트에 대한 은밀한 반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때도 베르테르는 도중에서 그 일이 문득 머리에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남몰래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씨가 깃든 세심한 우정, 조용하고 표리가 없는 성실한 애정이란 말인가? 이건 권태와 냉담이 아닌가? 알베르트는 소중한 아내보다도 하찮은 일족에 마음이 끌리는 사내가 아닌가? 그는 자기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로테에게 얼마나 큰 존경을 치를 수 있는 사내일까? 물론 로테를 아내로 삼고는 있지. 그건 그럴 테지. 당연한 일이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나는 이제 숙달이 되어 있거든. 하지만 이것은 나를 미치게 할지도 몰라. 나를 질식시킬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과연 나에 대한 우정은 계속되어 온 것일까? 벌써 그 사내는 나의 로테에 대한 사모를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로테에 대한 나의 염려를 온건한 비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물론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지. 알베르트는 나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 내가 멀리 떠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야. 내가 서성거리는 것이 싫은 거야. 베르테르는 이따금 빠르게 걷던 걸음을 멈추고 되돌아서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으나 그때마다 생각을 고쳐먹고 곧장 걸어가며 이런 생각을 하거나 혼자서 중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냥터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현관으로 들어가서 노인과 로테가 어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집안은 다소 소란스러웠는데 맨 위 사내 아이가 저기 바라임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농부 한 사람이 살해되었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베르테르의 마음을 별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로테가 늙은 아버지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병석에 있으면서도 밖으로 나가 사건 현장을 조사하겠노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어떤 과부네 집 머슴인데 이른 아침 현관문 앞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베르테르는 펄쩍 뛸 듯이 놀랐습니다. 그랬었구나. 가지 않으면 안 돼.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하고 외쳤습니다. 그는 곧 바라임으로 달려갔습니다. 온갖 추억이 모두 되살아났습니다. 범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가 곧잘 얘기한 일이 있는 사내, 지금은 자기에게 소중한 친구가 되어 있는 그 머슴이 틀림없을 거라고 베르테르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시체가 안치된 주막집에 가려면 보리수 사이를 지나가야 하는데 베르테르는 그 옛날 자기가 사랑했던 이 장소에 와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근처에 아이들이 뛰어놀던 마당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감정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랑과 성실은 폭력과 사륙으로 바뀌고 말았던 것입니다. 커다란 나무에는 잎사귀 하나 없고 가지에는 서리가 내렸으며 나지막한 교회의 담에 뒤덮였던 아름다운 생울타리도 완전히 잎이 말라서 그 틈으로 눈에 덮인 묘석이 건너 보였습니다. 베르테르가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주막집에 다가가자 갑자기 외치는 소리가 일어났습니다. 멀리 무장을 한 한때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범인을 잡아온다고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베르테르도 그쪽을 보았는데 예상했던 대로 틀림없는 그 사내였습니다. 미망인을 그처럼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 머슴. 요전에도 혼자서 화를 내거나 절망하여 돌아다니다가 베르테르와 마주친 그 사내였던 것입니다. 베르테르는 체포된 사내 옆으로 달려가서 외쳤습니다. 자네, 무슨 일을 저질렀나? 그 사내는 베르테르를 조용히 바라보고 아무 말도 않더니 이윽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에겐 아무도 손을 못 대게 할 겁니다.
그 여자는 누구와도 함께 살면 안 돼요. 사람들은 사내를 주막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베르테르는 급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 처절하고 무서운 감동 때문에 베르테르의 내부는 송두리째 흔들려 버렸습니다. 순간 그는 자기의 슬픔이나 불만, 자포자기한 체념 따위에서 벗어나자 동정이 그의 마음을 점령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사내를 구원해 주려는 일념에 그는 안절부절을 못했습니다. 그는 이 사내의 불행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긴 했으나 죄는 가볍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나이의 입장에 자신을 놓고 생각해 본 결과 다른 사람들도 설득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그 사내를 변호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벌써 활발한 변론이 입 밖으로 나오려 했습니다. 걸음을 재촉해서 사냥터 별장으로 가는 도중에도 로테의 아버지인 법관 앞에서 자기가 진술하려는 일체의 생각을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을 정도입니다. 방에는 알베르트가 와 있었습니다. 순간 이것이 베르테르를 불쾌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을 가다듬고 법관을 향해서 열심히 자기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노인은 들으면서 두세 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베르테르는 한 인간을 위해서 변호할 수 있는 말은 모두 동원했고 열의와 정열을 기울여서 정직하게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법관은 그 말에 조금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베르테르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강하게 반대했으며 살인범을 비호하려는 베르테르의 행위를 나무랐습니다. 만약 베르테르의 주장이 통한다면 모든 법률은 무효가 되며 국가의 안정이 위협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기로서는 이런 경우 최대의 책임자로서 모든 일이 질서 바르게 소정의 법규에 따라 수속을 취한다는 것 외에는 수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베르테르는 그래도 굴하지 않고 그 머슴을 도와 도망치게 했을 경우 제발 잘 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법관은 이것도 거절했습니다. 마침내 듣고만 있던 알베르트까지 노 법관 편을 들었기 때문에 베르테르는 입을 다물었으며 법관이 두세 번 안 돼. 그 사람은 구제할 수 없어. 하는 말을 듣고는 격렬한 고통을 참으며 그 자리를 물러나왔습니다. 노 법관의 이 말이 베르테르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주었는가는 그가 쓴 서류 속에서 발견된 작은 종이 쪽지를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그날 쓰여진 것인 듯 합니다. 자네는 구제되지 못할 것 같다. 불행한 사나이여. 나는 알고 있다. 우리들 모두가 구제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베르트가 법관 앞에서 말한 범인에 관한 의견은 베르테르의 기분을 몹시 상하게 한 모양입니다. 더욱이 베르테르는 그 말 속에 자기에 대한 알베르트의 감정까지 깃들어 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현명한 베르테르인지라 두 사람의 의견이 옳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으나 만약 자기가 그것을 승인한다면 자신의 마음 깊이 숨어 있는 것을 단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종이 쪽지 하나가 베르테르가 남긴 서류 속에서 나왔습니다. 이 종이 쪽지는 아마 알베르트에 대한 베르테르의 전 관계를 나타낸 것인 듯합니다. 내가 되풀이해서 그 사람이 친절하고 훌륭한 인간이라고 자신을 타이른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러나 이것을 생각하면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다. 나는 공정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조용하고 포근한 밤이라서 해토기의 날씨 같았습니다. 로테는 알베르트와 함께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도중에 로테는 주위를 돌아보고 베르테르가 없는 것을 무척 서운해하는 모양 같았습니다. 알베르트도 베르테르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의 판단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베르테르의 불행한 정열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베르테르가 멀리 떠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당신에게도 부탁인데 제발 그 사나이가 너무 자주 오지 않도록, 그리고 당신에 대한 베르테르의 태도가 다른 방향을 취하도록 주의해 주길 바래. 남의 이목도 두렵고 벌써 여기저기서 소문이 나돌고 있기도 하니까. 로테는 입을 꼭 다물고 있었는데 이 침묵은 알베르트의 기분을 상하게 한 모양입니다. 알베르트는 이때부터 로테에게 적어도 베르테르의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테 쪽에서 베르테르 얘기를 꺼내면 알베르트는 입을 다물든가 화제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곤 했습니다. 베르테르가 불행한 사나이를 구하려고 행한 헛된 시도는 마치 꺼지기 직전의 등불이 최후로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부터 베르테르는 한층 더 깊은 고통과 무의 속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그 사내가 지금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증인으로 나서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거의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지난날 그가 실제적인 생활에서 맛본 일체의 불쾌한 일들, 공사관 근무 때 화를 낸 일이라든가 이제까지 실패한 여러 가지 일들, 모욕 따위가 베르테르의 마음속에 떠올랐다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일들을 겪어온 자기이고 보면 무위에 떨어지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기는 앞날에 대한 모든 희망에서 단절된 몸이다. 자기는 이제 남들처럼 살아가는 생활의 단서를 잡을 능력도 없다. 이리하여 베르테르는 점점 슬픈 최후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자기의 이상야릇한 감정이나 사고, 끝없는 정열에 몸을 맡기고 사랑하는 사람의 생활을 교란시키면서 그 사람과의 슬픈 교제가 영원히 변치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 결과 무리하게 힘을 낭비하며 목표도 희망도 없이 소모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몇 통의 편지를 다음에 삽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의 혼란과 정열, 그 끊임없는 몸부림과 헛된 노력, 그 삶의 권태 따위를 웅변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12월 12일) 사랑하는 비렐름이여, 나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악령에 쫓기고 있다고 말하는 그런 불행한 자의 상태에 놓여있네. 이따금 나를 엄습하는 것은 불안도 아니고 욕망도 아니야. 뭔지 모르는 미칠 듯한 충동일세. 그것이 내 가슴을 쥐어뜯고 목을 죄려 하네. 이 무슨 괴로움인가. 그러면 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황량한 겨울밤의 무시무시한 경치 속을 헤매곤 하네. 어젯밤 나는 외출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었네.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져서 해토가 되는 듯 싶더니 강물이 넘치고 개울물도 불었네. 바라임에서부터 그 아래쪽 골짜기가 범람했단 소리를 듣고 이미 11시가 넘었지만 나는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네. 무시무시한 광경이었어. 달빛 속에서 미친 듯이 바위 위로부터 소용돌이 치는 물은 어느새 밭과 목장, 생울타리 등 모든 것을 삼켜버리더군. 널따란 골짜기는 위아래가 모두 폭풍으로 파도치는 바다가 되고 말았네. 검은 구름 속에 가리워졌던 달이 또다시 그 얼굴을 내밀자 끝없이 펼쳐진 홍수는 소름이 끼칠 만큼 달빛을 반사하면서 요란하고 무서운 물소리를 울리며 끌어올랐어. 순간 전율과 동경이 나를 엄습했네. 나는 팔을 벌리고 시련과 마주서서 깊이 심호흡을 했어. 그리고 이 나의 고통과 슬픔을 저 미쳐 날뛰는 파도 속에 내동댕이 쳐버린 듯한 쾌감에 몸을 떨었네. 하지만 난 이 발을 땅에서 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렇게만 했던들 일체의 고뇌를 끊을 수 있었으련만. 비렐름,
아직도 내 목숨은 다하질 않았어. 그것은 나도 알고 있네. 나는 저 폭풍과 더불어 구름을 찢고 홍수에 도전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 한 목숨을 내던져 버리겠네. 그렇지. 언젠가는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이 몸에도 그와 같은 기쁨이 주어지지 않을까. 여름날 산책을 하며 로테와 함께 버드나무 밑에서 쉰 적이 있는 저 작은 광장을 나는 암담한 마음으로 찾아보았으나 그것도 물에 잠겨 있더군. 버드나무조차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네. 비렐름, 그래서 나는 로테네 집 목장이나 사냥터 별장 근처 우리들의 정자까지 분류에 떠내려가지 않았을까 걱정했네. 마치 죄수가 꿈을 꾸며 보는 가축대나 목장, 명예스러운 지위처럼 즐거웠던 과거가 햇빛처럼 비쳐들었네. 나는 계속 버티고 서 있었어. 내 자신을 가책할 생각은 없네. 죽을 만큼의 용기는 지니고 있으니까. 차라리 지금 난 이곳에 노파처럼 앉아있네. 살아서 보람없는 목숨을 한시라도 연장시키며 괴로움을 가라앉히려고 울타리에서 나무를 줍고 남의 문전에 서서 빵을 구걸하는 노파처럼. 12월 14일. 사랑하는 버시여, 나의 말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일까? 내 자신조차 놀라고 있네. 로테에 대한 나의 사랑은 가장 신성하고 순수한 오누이와도 같은 것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난 맹세는 않겠네. 꿈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사람은 저 모순된 작용을 자기와는 관계없는 힘의 탓으로 돌리는데 그것은 정말 옳은 일세. 어젯밤의 일인데 그것을 말하는 것조차 몸이 떨리네. 나는 로테를 가슴에 끌어안고 사랑을 속삭이면서 그 입술에 수없이 키스를 퍼부었었네. 내 눈은 황홀해서 그녀의 눈에 녹아들고 말았지. 오, 하느님. 지금도 그 불타오르는 듯한 기쁨을 마음껏 되살려 열심히 황홀한 행복에 잠기고 있는 나는 벌을 받아야 합니까? 로테요. 이제는 모든 것이 마지막이다. 내 감각은 흐트러져서 지난 일주일 내내 생각할 힘조차 잃었으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다. 어디로 가도 행복은 없고 몸둘 곳마저 없다. 이제 난 희망도 없고 희망할 대상까지 잃고 있다. 차라리 떠날 생각이다.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네. 이 무렵 베르테르는 이런 상태에서 이 세상을 하직하려는 마음을 굳혔던 것 같습니다. 로테 곁으로 돌아온 이래 그것은 점점 베르테르의 최후의 희망, 최후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향해서 성급하면 안 된다. 결심이 굳어진 다음에 가능한 한 냉정하고 단호하게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타일러 왔던 것입니다. 이 베르테르에 대한 의혹과 그의 자신과의 투쟁은 비렐름에게 보내려고 쓰기 시작한 듯 싶은 편지의 단편에서 자세히 엿볼 수 있습니다. 날짜가 쓰여있지 않은 이 종이 쪽지는 그의 서류 갈피에 꽂혀 있던 것입니다. 로테의 얼굴을 보거나 로테의 운명, 그녀가 나의 운명에 동정하는 일 같은 걸 생각하면 내 메마른 마음속에서도 최후의 눈물이 솟아나오네. 막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만사는 그것으로 끝장이야. 그것을 어째서 주저하고 있는 것일까? 막 속이 어떤지 몰라서 그러는 것일까? 그리고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일까? 이것은 인간의 마음의 본질이 혼돈과 암흑만을 예상하고 그것에 대하여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다. 마침내 베르테르는 자살이란 슬픈 관념에 날이 갈수록 깊이 빠져들어 결심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비렐름에게 보낸 뜻이 애매한 다음과 같은 편지는 그 증거일 것입니다. 12월 20일. 고맙네, 비렐름. 나는 자네가 그 말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 준 우정에 감사하네. 정말 자네가 말한 대로 나는 물러가는 것이 좋을 거야. 자네 있는 대로 오라는 제안에는 별로 찬성하지 않네. 적어도 다시 한번 나는 길을 돌아가고 싶어. 더구나 서리가 내려서 길이 굳어지는 걸 기다리고 싶으니까. 자네가 나를 맞으러 와준다면 그것보다 기쁠 게 없지. 그러나 제발 2주일 동안만 기다려주게. 그동안의 일에 대해서는 편지를 한 통 더 쓰지. 무엇이나 있기 전에는 따면 안 되는 법이니까. 2주일 빠르냐 늦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거든. 우리 어머니께는 부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전해주게. 그리고 나의 모든 불효를 용서해 주시도록 힘써주게나. 기쁘게 해드리지 않으면 안 될 사람에게 도리어 근심을 끼치는 것이 나의 운명인가 봐. 안녕, 비렐름. 하늘의 모든 축복이 자네 위에 있기를. 잘 있게. 한편 이 무렵 로테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자기의 남편과 불행한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말로 표현할 용기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로테의 인품으로 비추어 충분히 추측은 하지만 착한 마음씨를 가진 로테와 같은 여성의 심정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똑같이 느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로테가 베르테르를 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굳게 결심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만약 그녀에게 주저하는 빛이 보였다면 그것은 진심이 깃든 위로하는 심정에서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베르테르에게 얼마나 큰 희생을 요구하는 일인지, 아니 이것이 베르테르에게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를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무렵이 되자 로테도 결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녀의 남편 알베르트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일체 입을 다물고 있었으므로 그럴수록 로테는 자기의 생각이 남편의 생각과 일치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일 필요가 생겼던 것입니다. 최후에 삽입한 편지를 베르테르가 친구에게 쓴 것은 크리스마스를 앞둔 전주의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녁 때 베르테르는 로테를 찾아갔습니다. 이때 로테는 집에 혼자 있었는데 때마침 동생들을 위해서 마련한 크리스마스 선물용 장난감 따위를 정리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베르테르는 선물을 받은 아이들이 기뻐할 모습이나 갑자기 문이 열리고 촛불이나 사탕과자, 사과 따위로 장식된 방 안의 모습을 보고 하늘나라에라도 온 것처럼 황홀해할 표정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로테는 엇갈리는 마음을 부드러운 미소로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얌전하게 계시면 당신에게도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귀엽게 생긴 양초라든가 뭐를. 얌전하게 있으라니 대체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떤 식으로 하란 말인가요, 로테? 목요일 밤은 크리스마스 이브죠. 아버님도 오시고 아이들도 와요. 모두에게 선물을 할 텐데 당신도 그때 오세요. 그 전에 오시면 안 돼요. 베르테르는 흠칫 놀랐습니다. 부탁이에요, 베르테르. 언젠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는 눈길을 돌리고 방 안을 오갔습니다. 그러다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대로는 안 되겠단 말입니까?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로테는 이 말로
베르테르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로 그의 기분을 달래려고 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로테. 난 2번 다시 당신 앞에 나서지 않을 테니까. 왜 그러세요? 또 만나뵐 수 있어요.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다만 너무 자주 만나는 것을 삼가하면 돼요. 어쩌면 이렇게 성미가 급하실까. 한 번 손댄 일은 끝까지 추구하시니 천성이 그러신가 보죠. 부탁이에요, 제발. 그녀는 베르테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적당히만 와주세요. 당신만큼 훌륭한 마음씨와 지식과 재능을 갖추신 분이라면 얼마든지 재미있게 지낼 수 있잖아요. 남자답게 해주세요. 나 같은 것을 슬프게 사랑하지 마시고 당신을 치근히 여기는 것밖에는 제겐 아무런 능력도 없잖아요. 베르테르는 이를 깨물고 로테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로테는 다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탁이에요. 잠시라도 좋으니 마음을 가라앉혀 주세요. 베르테르, 당신은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일부러 파멸에 접근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뭐 때문에 하필이면 임자가 있는 저를 택하신 거죠? 저는 근심이 되는군요. 제가 당신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건 잘 아시잖아요. 전 당신의 마음을 이토록 불안하게 만들 뿐인데. 베르테르는 여자에게 잡힌 손을 빼고서 성난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잘하는군요. 정말 잘해. 그 말은 틀림없이 알베르트가 시킨 것일 거야. 당신은 정말 연극을 잘하는데. 로테가 대답했습니다. 천만에. 이 정도의 것은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넓은 세상에 당신의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하나도 없다니 그럴 수가 있을까요? 마음을 단단히 가지시고 찾아보세요. 틀림없이 좋은 분이 눈에 띌 거예요. 전 오래전부터 근심이 여간 아니었어요. 당신이 스스로 자신의 세계를 좁히고 계시다는 것이. 당신을 위해서도 제발 기분을 고쳐주세요. 여행이라도 하시면 어떨까요? 기분 전환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훌륭한 아가씨, 당신의 마음에 꼭 드는 분을 찾아서 함께 돌아오세요. 그런 연후에 우리 모두 참다운 친구로서 우정을 나누며 행복하게 지내요. 베르테르는 싸늘한 미소를 입가에 떠올렸습니다. 그 말은 인쇄해서 가정교사들에게 추천해 보이면 좋겠군. 로테, 부탁이야. 잠깐만이라도 나를 가만히 있게 해줘. 그럼 만사가 잘 될 테니까. 하지만 제발 부탁이에요.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베르테르가 대답을 하려는데 알베르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먹하게 인사를 주고받은 후 어색한 기분으로 나란히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베르테르는 생각나는 대로 몇 마디 짓거렸으나 이내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알베르트도 역시 그런 식이었는데 이윽고 로테를 향해서 부탁한 일이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습니다. 로테가 아직까지 손을 못 썼노라고 대답하자 알베르트는 잔소리를 두어 마디 했습니다. 이 말은 베르테르에게도 냉담하고 쓰라리게 들렸습니다. 돌아가려고 했으나 머뭇거리는 동안에 어느덧 8시가 되었습니다. 마음속의 불만과 불쾌함은 늘어갈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식탁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베르테르는 모자와 스틱을 집어들었습니다. 좀 더 놀다 가라고 알베르트가 말했으나 베르테르의 귀에는 인사치레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싸늘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와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베르테르는 발밑을 비추려고 하인이 들고 나온 등불을 빼앗아 들고 혼자 방으로 들어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흥분해서 자기 자신을 가책하거나 불안스레 방 안을 서성대다가 마침내 옷을 입은 채 침대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11시경에 하인이 들어와서 신을 벗길까요 하고 묻자 베르테르는 벗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일은 자기가 부를 때까지 방에 들어와선 안 된다고 일렀습니다. 12월 21일 월요일 날 아침 일찍이 베르테르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로테 앞으로 썼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살한 다음 봉함이 된 채로 책상 위에서 발견되어 로테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추측컨대 베르테르는 확실히 이것을 단속적으로 쓴 것 같이 생각되므로 편지는 부분적으로 설명을 삽입해가며 여기에 실어볼까 합니다. 로테여, 나는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감상적인 과장 없이 아주 침착하게 당신과 마지막으로 만나게 될 날 아침에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읽게 될 때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과 얘기하는 것을 무상의 기쁨으로 생각했던 이 불행한 사나이는 차디찬 시체가 되어 무덤 속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무서운 하룻밤이었지만 생각해보면 잊지 못할 자비로운 하룻밤이기도 했습니다. 나에게 뚜렷이 죽을 결심을 세워준 것도 바로 그 밤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상하리만큼 흥분된 마음으로 당신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는 당신 곁에 있고 싶다는 희망도 기쁨도 상실한 자신을 생각하고 소름이 끼칠 만큼 얼어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오. 그래서 간신히 내 방에 들어오자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죠. 하느님, 당신은 나에게 마지막으로 더없이 슬픈 눈물의 위로를 주었습니다. 심중에는 수많은 계획과 희망이 미친 듯 소용돌이치고 있었지만 마침내 확고하게 최후의 결심 하나만이 결정되었습니다. 자살입니다. 자리에 누워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조용한 마음속에 까딱도 않고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죽으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절망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서 참고 견디며 자기를 희생하려는 확신입니다. 로테, 숨길 필요는 없어요. 우리들 셋 중에서 누군가 한 사람은 물러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역할을 맡겠습니다. 고백하거니와 이 나의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속에는 가끔 당신의 남편을 죽일까, 아니면 당신을, 아니면 나를 죽일까 하는 생각을 미친 듯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테, 이제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아름다운 여름날의 저녁 때 산에 오르면 여러 번 골짜기를 타고 찾아오던 내 모습도 회상해 주오. 그런 때는 석양이 비치는 속에 바람이 흔들리는 키 큰 풀잎 너머 그곳에 잠든 내 무덤도 바라보아 주오. 이 글을 쓰기 시작할 때는 내 마음도 안정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어린애처럼 울고 있어. 너무나도 모든 일이 눈앞에 아련히 떠오르기 때문에. 10시경에 베르테르는 하인을 불렀습니다. 옷을 입으면서 그는 며칠 안에 여행을 떠날 테니 옷에 솔질을 하고 짐을 꾸려두라고 일렀습니다. 또 아직 갚지 않은 외상값은 전부 청구서를 받아오라고 이르고 빌려준 책 2-3권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일주일에 얼마씩 도와주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2달치를 선불해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식사를 방으로 가져오라고 해서 마치고는 말을 타고 로테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출타 중이었으므로
베르테르는 생각에 잠겨서 여기저기 거닐었습니다. 여러 가지 슬픈 추억을 끝까지 가슴에 접어두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를 오래 생각에 잠겨 있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뒤쫓아 가서는 매달리거나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내일하고 하루만 더 지나면 로테 누님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으러 간다는 둥 멋대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선물에 관한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내일, 그리고 내일, 또 하나 내일이지. 베르테르는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들 전부에게 진실이 깃든 키스를 해주었습니다. 그가 돌아가려 하자 작은 사내아이가 뭔가 속삭이려 했습니다. 언니들이 굉장히 큰 연하장을 썼는데 한 장은 아빠에게, 한 장은 알베르트 아저씨와 누나에게, 그리고 또 한 장은 베르테르 아저씨에게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드릴 거라고 몰래 가르쳐 주었습니다. 크게 감동한 그는 아이들 모두에게 잔돈을 나눠주고 말 위에 올라탄 후 아버님께 인사를 여쭈어달라고 부탁한 다음 눈물을 흘리며 그곳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5시경이었습니다. 그는 하녀를 향해서 밤늦게까지 가도록 난로에 불을 보아달라고 일렀습니다. 하인에게는 아래층에서 책이나 옷 따위를 꾸리도록 이르고 옷을 보자기에 챙겨서 꼭 싸두라고 분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로테 앞으로 보내는 다음과 같은 유서 한 구절을 쓴 것 같습니다. 설마 하고 생각하셨을 테지요. 내가 얌전히 크리스마스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하셨죠. 로테, 오늘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당신은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몸을 떨면서 눈물로 이것을 적시겠지요. 나는 결심한 대로 죽습니다.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심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흡족합니다. 한편 로테는 이때 이상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베르테르와 그렇게 헤어지고 보니 그와 헤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쓰라린 일인지, 또 베르테르도 자기와 헤어져야 한다면 얼마나 괴로워할 것인가를 절실히 느꼈던 것입니다. 로테는 알베르트 앞에서 베르테르는 크리스마스 이브까지는 오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마침 알베르트는 이웃 마을 관리네 집에 용무가 있어서 하룻밤을 자고 온다고 하며 말을 타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로테는 또다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주위에는 동생들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신변의 일들을 조용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난 현재 지금의 남편과 영원히 맺어져 있다. 남편의 사랑과 성실은 잘 알고 있으며 나는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 건실한 여성이 행복한 생활을 쌓아 나가려면 남편의 침착하고 믿음직한 마음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선물과도 같다고 할 것이다. 나와 어린 동생들을 위해서도 남편이 앞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 사람인가를 잘 알고 있다. 그런데 한편 베르테르는 나에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다. 처음 알게 된 순간부터 두 사람의 마음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었으며 베르테르와 오랫동안 교제해 오면서 지낸 숱한 기억들은 나의 마음에 씻을 길 없는 인상을 남기고 있다. 내가 재미있다고 생각하거나 느낀 것은 베르테르도 똑같이 흥미로웠던 것이 사실이다. 베르테르가 내 곁을 떠난다면 마음속에 메울 길 없는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처럼 생각되었다. 이 순간 만약에 베르테르를 형제처럼 바꿀 수만 있다면 난 얼마나 행복할까. 나와 절친한 여성을 베르테르와 결혼시킬 수만 있다면 그와 알베르트와의 관계도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으련만. 로테는 속으로 자기 여자친구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여자도 뭔가 좀 모자라는 점이 있어서 베르테르에게 알맞을 여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동안에 문득 로테는 처음으로 자기가 무의식 중이나마 베르테르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걸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를 자기 것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려니와 용서될 수 없다고 자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순진하고 아름다워서 보통 때는 금방 경쾌한 밝음을 되찾곤 했으나 이날 밤만은 무겁게 가라앉아 앞날의 행복한 전망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음은 짓눌리고 눈은 우울하게 흐려 있었지요. 6시 반경에 로테는 층계를 올라오는 베르테르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발자국 소리와 함께 곧 로테를 찾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베르테르를 맞아 이토록 가슴이 두근거린 일은 이때가 처음이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될 수만 있다면 없다고 해서 돌려보내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그가 방에 들어서자 로테는 심란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약속을 안 지키시는 거죠? 약속 같은 건 한 일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부디 제 소원 좀 들어주셔도 좋지 않을까요? 저는 서로 냉정을 되찾기 위해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로테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오직 베르테르와 단둘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몇몇 여자친구를 부르러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베르테르는 가지고 온 책 2-3권을 내려놓고 다른 것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로테는 친구들이 한시바삐 오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아무도 오지 않길 바랐습니다. 이윽고 하녀가 돌아와서 두 사람 다 용무가 있어서 못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로테는 하녀에게 옆방에서 일을 하도록 이를 생각이었으나 금방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베르테르는 방 안을 왔다 갔다 거닐고 있었습니다. 로테는 피아노 앞으로 가서 메누엣을 치기 시작했으나 아무래도 잘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무렇지 않은 듯 베르테르 옆에 앉았습니다. 베르테르는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소파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뭔가 읽을 걸 가지신 게 없나요? 하고 물었으나 베르테르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저기 제 서랍에 당신이 번역하신 오시안의 노래가 들어있어요. 아직 읽지를 못했거든요. 당신이 읽어주시면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이후 별로 시간도 없었고 그럴 기회도 좀처럼 생기지 않더군요. 베르테르는 미소 지으며 원고를 꺼내왔습니다. 그것을 손에 들자 알 수 없는 전율이 온몸을 휩싸고 원고를 훑어보았을 때는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이윽고 그는 앉아서 그것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은 서녁 하늘에 찬란히 빛나고 있다. 그 빛나는 얼굴을 구름 속에서 내밀고 엄숙하게 언덕 위를 거닐고 있다. 넌 지금 거친 벌판 어디를 비추고 있느냐. 미쳐 날뛰던 바람도 이제는 잠잠히 가라앉고 멀리서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돌돌 들린다. 바위를 희롱하는 커다란 물결 소리도 들려오고 들판 위엔 밤벌레 우는 소리 자욱하다. 아름다운 빛이여,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지만 넌 그저 미소 지으며 지나칠 뿐. 물결은 희희낙낙 너를 둘러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씻긴다. 잘 있거라, 조용한 빛이여. 나타나라, 오시안의 영혼의 숭엄한 빛이여. 그 빛은 힘차게 나타났다. 헤어진 벗들은 모두 예전처럼 로라의 뜰에 다시 모였도다. 핑가르는 차분한 안개처럼 나타났다.
그 주위에는 용사들이 둘러서고 있다. 오, 보라, 저 노래하는 가수들을. 백발이 성성한 우트린, 훌륭한 리노, 귀여운 가수 알핀, 보드랍게 탄식하는 미노나여. 벗들이여, 어쩌면 이토록 변했단 말이냐. 그 옛날 셀마의 잔치 때 우리는 노래로서 명예를 겨루지 않았던가. 언덕 너머 불어오는 봄바람이 속삭이는 목소리로 풀잎을 흔들듯. 그때 자태가 아름다운 미노나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고개 숙인 눈에는 눈물을 머금고 언덕에서 몰아치는 거센 바람에 머리카락을 나부끼며 미노나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 부르자 용사들의 마음은 슬픔에 잠겼다. 용사들은 자르가르의 무덤도 빛깔 흰 콜마에 불 꺼진 집도 보아왔기 때문에. 주위에는 이미 어둠의 장막이 내렸지만 홀로 언덕 위에 있는 콜마의 소리를 들어라. 콜마. 아, 날이 저문다. 나는 홀로 폭풍이 몰아치는 언덕 위를 헤매고 있다. 바람은 산들을 울리고 흐름은 바위에 부딪혀 소리친다. 이 바람 부는 언덕 위에 내던져진 나에게는 비를 피할 오두막도 없다. 달아, 구름을 뚫고 나오너라. 밤하늘의 별이여 빛나거라. 어느 빛이든 나를 인도해서 그곳으로 데려가다오. 내 사랑하는 그이가 사냥의 피로를 풀기 위해 쉬는 곳에 줄 끊어진 활을 내던지고 사냥개에 둘러싸여 쉬는 그곳에. 하지만 난 이렇게 홀로 홍수진 바위 위에 앉아 있어야 하네. 물소리와 바람소리는 귀에 들려도 사랑하는 그이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네. 자르가르여, 왜 망설이고 계시는 건가요? 그 약속을 잊으셨나요? 저기에는 바위와 나무가 있고 여기에는 콸콸대는 흐름이 있어요. 당신은 해질녘까지 오시기로 약속하시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지금 당신은 어디를 헤매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과 더불어 달아나려 오만하신 아버지와 오빠도 버리고 내 피부치들은 지금 모두 나와는 등지고 있어도 그러나 당신과 나 사이는 결코 원수가 아니에요. 바람이여, 잠시 입을 다물어 주렴. 흐름이여, 잠시만 조용히 해주렴. 애끓는 내 목소리가 골짜기를 건너서 길 잃은 그이에게 닿을 때까지. 자르가르여, 부르고 있는 사람은 납니다. 여기 나무와 바위가 있고 그리운이여, 나 또한 여기 있습니다. 왜 망설이고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 달이 비친다. 골짜기의 흐름은 빛난다. 잿빛 바위는 언덕 위에 우뚝 서 있다. 하지만 그 위에 키 큰 사내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다. 사냥개조차 그이 오시는 걸 알리려고 오는 일 없다. 아, 나 홀로 여기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한데 누구일까? 저 벌판 위에 쓰러져 있는 것은 내 사랑하는 그이인가? 오라비인가? 버시여, 대답해 주세요. 왜 대답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은 불안에 떨리네. 저 사람은 죽었도다. 그의 칼에는 투쟁의 피가 붉게 물들어 있네. 오빠여, 왜 나의 자르가르를 죽이셨나요? 오, 자르가르, 왜 우리 오빠를 죽이셨나요? 둘 다 내게는 더없이 소중한 분. 그대는 이 언덕의 수많은 용사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사내. 그이는 싸움의 굳센 용사였도다. 대답을 하세요. 사랑하는 이여. 울면서 부르는 내 소리를 들어주세요. 한데 두 사람 다 말이 없구나. 영원한 침묵이 그 입을 막고 그들의 가슴은 대지처럼 차갑도다. 오, 언덕 위의 바위, 바람 부는 산정에서 죽은 이의 영혼이여, 말을 해다오.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들은 어디로 가서 쉬실 참인가요? 어느 산의 무덤에 가면 배울 수 있을까요? 바람에게 물어도 대답은 없고 언덕에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도 대답은 없네. 난 이렇게 슬퍼하며 앉아 있어요. 눈물에 젖은 채 새벽을 기다립니다. 망자의 벗들이여 무덤을 파라. 하지만 내가 가기 전까지는 쉬지 말아다오. 내 생에는 덧없이 사그라질 일장춘몽. 그러나 나 홀로 어찌 남아있으리. 바위에 부딪혀서 부서지는 흐름의 기슭에 벗과 함께 나 여기에 남아서 살지. 언덕 위에 밤이 오고 들판 너머 바람이 불면 내 영혼 바람결에 떠돌면서 벗들의 죽음을 슬퍼하리라. 사냥꾼은 오두막집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면 두려워하면서도 불쌍하게 여길 것이고 내 목소리는 벗들을 위해 구슬피 울릴 거예요. 두 사람은 나의 그리운 님이니까. 민노나여, 다정하게 수줍어하는 토르만의 딸이여. 내 노래는 이러하였다. 우리는 콜마 때문에 눈물 흘리고 영혼의 어둠이 깃들었다. 우투리는 하프를 들고 나와 알핀의 노래를 들려주었다. 알핀의 노래는 애모에 넘치고 리노의 영혼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미 무덤 속에 누워서 그 소리는 셀마의 귀에 닿지 않았다. 지난날 우투린이 사냥에서 돌아왔을 때 용사들은 아직 살아있었다. 들어라, 언덕 위에서 울리는 용사들의 경쟁가를. 그 노래 속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용사 중의 용사 모자르의 죽음을 탄식하는 노래였기 때문이다. 모자르의 마음은 핑가르의 마음 같았고 그의 칼은 오스카르의 칼과 같았다. 하지만 그 역시 쓰러지고 늙은 아비는 슬픔에 몸부림쳤다. 모라르의 누이 미노나의 눈에는 눈물이 빛났다. 미노나는 우트린이 노래하기 전에 물러갔다. 서녁 하늘의 달이 폭풍우를 예감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구름 속에 감추듯 자, 우트린과 함께 하프를 타며 비가를 노래하자. 리노. 비바람은 멎었네. 대낮의 태양 아래 구름은 흩어졌네. 정처 없이 하늘을 떠도는 태양은 언덕을 비치고 계곡의 흐름은 골짜기를 붉게 물들였네. 하지만 내가 듣는 목소리는 좀 더 감미롭다. 그것은 알핀의 목소리. 망자를 슬퍼하는 알핀의 목소리다. 알핀의 머리는 늙어서 가로 기울었고 눈물은 그 눈을 붉게 물들였다. 오, 알핀, 무상의 가수여. 쓸쓸한 언덕 위에 너는 왜 홀로 서 있느냐. 숲을 휘몰아치는 폭풍같이 아득한 해변에 철썩이는 파도같이 슬퍼하고 있느냐. 알핀. 리노여, 내 눈물은 죽은 자를 위해, 내 목소리는 무덤에 든 자를 위해서이니라. 언덕 위에 선 내 자태는 아름답다. 너는 이 들판의 아들 중 제일 아름다운 자. 그러나 너도 모라르처럼 사그라지리라. 내 무덤 곁에도 서러워하는 자가 서리라. 언덕도 너를 망각 속에 묻어버리고 줄 끊어진 너의 활은 방 안에 버려지리라. 모라르여, 내 발은 언덕 위의 사슴처럼 빠르고 밤하늘에 치솟는 불길처럼 무서웠다. 노여움은 폭풍 같고 싸움터에서 휘두르던 칼은 벌판을 달리는 번개 같았다. 내 목소리는 비온 뒤에 흐르는 숲의 물소리 같았고 멀고 먼 산에서 울리는 우레와도 같았다. 내 팔은 숱한 용사를 때려 눕혔으며 내 분노는 수많은 사람을 불태워버렸다. 하지만 싸움터에서 돌아왔을 때 내 목소리는 얼마나 조용했던가.
내 얼굴은 폭풍 후의 태양 같고 말 없는 밤하늘의 달과 같았다. 그리고 내 가슴은 바람자는 바다와 같았다. 내 집은 좁고 방 안은 어둡다. 내 무덤의 길이는 3걸음에 불과하다. 아, 예전에는 그토록 위대했던 너도 기념이라곤 이끼 앉은 4개의 돌멩이뿐이다. 사냥꾼의 눈에 보이는 위대한 모라르의 모습은 오직 낙엽진 한 그루의 나무와 바람에 속삭이는 휘장 긴 풀잎뿐. 너를 위해 울어줄 생모도 없고 사랑의 눈물을 쏟아줄 아가씨도 없다. 너를 낳은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모르그란의 딸들은 사라지고 말았다. 저 지팡이를 의지한 자는 누구인가? 늙어서 희고 눈물진 눈에 핏발선 저희는 누구인가? 오, 모라르여, 저분이야말로 너의 아버지. 너밖에는 아들도 없는 내 부친이다. 아버지는 내 무용담을 들어서 알고 있다. 싸움터에서 내가 짓밟는 수많은 적들의 얘기를. 아들 모라르의 빛나는 공훈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입는 치명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모라르의 아비여, 울어라. 하지만 당신의 목소리는 아들의 귀에 안 닿으리. 망자의 잠은 깊고 그 티끌의 베개는 얕다. 부르는 소리에도 아들은 대답 없고 외치는 소리에도 그 잠은 깨지 않으리. 아마 언젠가 이 무덤에 새벽이 와서 잠든 자에게 눈 뜨라는 목소리가 들리게 될까. 인간 가운데 가장 고귀한 자에게 명복이 있으라. 싸움터의 정복자여, 2번 다시 그 벌판은 너를 보지 못하리라. 캄캄한 숲속에 내 칼이 번쩍이는 일은 없으리라. 그대는 뒤이을 아들 하나 남기지 않았으나 시인의 노래는 그대의 영예를 영원히 전하리라. 오는 세월의 사람들도 내 얘기를 듣고 싸움터에서 쓰러진 내 이름을 찬양하리라. 용사들은 소리내어 슬퍼하였노라.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소리는 아르민의 가슴이 찢어질 듯한 탄식. 아르민의 아들은 젊어서 죽었는데 갑자기 그 아들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름 높은 갈말의 영주 카르모르는 용사들 옆에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다. 아르민이여, 무엇을 그토록 슬퍼하느뇨? 무슨 일로 하염없이 눈물 짓느뇨? 영혼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음악 소리가 그대의 귀엔 들리지 않는가? 음악이야말로 호수에서 골짜기로 향해 퍼지는 오묘한 안개가 아닌가? 피어나는 꽃은 안개가 물을 주네. 하지만 태양이 또다시 떠오르면 안개는 사라지네. 바다에 둘러싸인 콜마의 주인 아르민이여, 무엇이 그대를 슬프게 하느뇨? 비탄에 잠겼다는 당신의 말씀은 옳습니다. 이 슬픔의 원인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카르모르여, 당신은 아들 한 사람 잃은 일이 없으시고 꽃다운 따님도 여인 일이 없습니다. 용감한 콜가르도 더없이 아름다운 안니라도 무사히 지내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지에는 꽃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르모르여, 아르민은 우리 집안의 최후의 생존자. 다우라의 잠자리는 어둡고 무덤에 갇힌 내 잠은 괴로우리. 오 다우라여, 너는 언제나 아름다운 노래요 목소리로 눈을 뜨려느냐. 불어라 가을바람, 캄캄한 벌판 위를 휩쓸어라. 숲속의 흐름이여 외쳐라. 폭풍은 떡갈나무 가지 끝에 울부짖어라. 찢어진 구름 틈서리로 달은 누비며 핏기 가신 내 얼굴을 보여나다오. 저 무서웠던 밤을 생각나게 해다오. 내 아들, 힘센 아달린이 쓰러진 밤을, 귀여운 다우라가 숨진 그 밤을. 나의 딸 다우라여, 너는 정말 아름다웠다. 그 얼굴은 프라의 언덕 위에 떠오른 달과 같았고
그 빛은 내리쌓이는 눈처럼 희었고 마음씨는 산들바람처럼 부드러웠다. 아린다리여, 내가 쏘는 활은 힘찼고 싸움터에서 번뜩이던 내 창은 날렵했다. 내 눈빛은 물결 위에 서린 어두운 안개. 내 방패는 폭풍 속에 불타는 구름이었다. 싸움터에서 이름을 올린 아르마르가 다우라에게 사랑을 구했을 때 다우라는 더 이상 마다하지 못하고 그의 숱한 소망은 고운 열매를 맺었다. 오직 오드갈의 아들 에라토만이 원망했는데 그것은 그의 형이 아르말의 손에 죽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라트는 뱃사공으로 변장을 하고 아름답게 단장한 배를 타고 파도 위를 저어왔다. 그의 고수머리는 늙음 때문에 빛이 바랬는데 엄숙한 얼굴에는 온유함이 넘치고 있었다. 에라트가 던진 말을 들어라. 알민의 사랑스런 따님이여. 저 바닷속 머지않은 곳 바위 위 붉은 과일이 열리는 나무 곁에서 아르마르는 다우라를 기다리고 있소. 나는 물결 거센 바다를 넘어서 당신을 데리러 이곳에 왔소. 다우라는 사공의 이 말을 고지 듣고 아르마르를 불렀지만 대답하는 소리는 바위에 철썩이는 파도 소리뿐. 아르마르, 내 그리운 이여, 왜 이토록 나를 괴롭히나요? 아르나르트의 아들이여, 내 말을 들어요. 당신을 부르는 건 다우라예요. 거짓된 에라트는 웃으면서 무트로 도망쳤다. 다우라는 소리를 높여 아버지와 오라비를 불렀다. 아달린이여, 아르민이여, 다우라를 구해줄 분은 아무도 없나요? 그 소리는 바다 너머 멀리까지 퍼졌다. 내 아들 아달리는 사냥의 열중에서 씩씩하게 언덕을 내려왔도다. 그의 화살은 허리에서 울리고 손에는 활을 들고 잿빛 사냥개 5마리가 주인을 둘러싸고 있었다. 대담한 에라트를 해변에서 발견한 그는 잡아서 떡갈나무 등걸에 결박을 했다. 허리를 묶인 에라트의 탄식은 바람 속에 울렸다. 아린달은 다우라를 다시 데려오려고 파도치는 바닷속에 배를 몰았다. 분노한 아르마르는 잿빛 깃털 달린 화살을 쏘았는데 시위소리 울리며 그것은 내 가슴에 꽂혔다. 내 아들 아린달이여, 거짓된 에라트 대신 내가 죽었다. 배는 기슬게 닿았지만 아린달은 쓰러진 채 숨져 있었다. 내 발밑에 내 오라비의 피가 흐른다. 다우라여, 내 슬픔이 얼마나 크랴. 물결은 작은 배를 조각냈다. 아르마르는 바다로 뛰어들었다. 다우라를 못 구하면 나도 죽으리. 때마침 언덕에서 불어오는 세찬 바람에 아르마르는 파도 사이로 가라앉았고 2번 다시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물결에 씻기는 바위 위에 서서 나는 홀로 딸의 울부짖음을 듣고 있었다. 처절한 그 외침은 높고 절절했으나 아비도 딸을 구하진 못했다. 그래서 밤마다 나는 바닷가로 나가 연푸른 달빛에 딸의 모습을 본다. 밤마다 나는 그녀의 외침을 듣고 있다. 바람은 울부짖고 빗줄기는 산을 때리는데 새벽이 돌아오기 전에 딸의 목소리는 약해져서 다우라는 바위 틈에 난 풀잎을 누비는 저녁 바람같이 죽고 말았다. 다우라는 홀로 울다가 가고 말았다. 이제 남은 것은 아르민 나 혼자다. 아, 전쟁은 내 용기를 앗아갔다. 아가씨들 속에서의 내 자랑도 상실했다. 산에서 바람이 몰아칠 때, 북해의 검은 물결이 높이 솟을 때 나는 울부짖는 해변에 서서 저 무서운 바위를 바라본다. 이따금 침몰하는 달빛 속에서 나는 내 아들의 망령을 본다. 불쌍하게 떠도는 내 아들의 모습을. 로테의 눈에는 눈물이 넘쳐 흘러서 마음에 가득 찬 번민을 얼마쯤 풀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흐느껴 우는 소리에 베르테르의 낭독하는 소리는 잠시 끊겼습니다. 베르테르도 원고를 내던지고 로테의 손을 잡은 채 어깨를 들먹이며 울었습니다. 로테는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손수건을 눈 언저리에 댔습니다. 두 사람이 받은 감동은 그만큼 강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기들의 슬픈 신세를 고귀한 영웅들의 운명 속에서 느꼈던 것입니다. 눈물이 두 사람을 맺어지게 했고 베르테르의 눈과 입술은 로테의 팔 안에서 불타올랐습니다. 전율에 휩싸인 로테는 뒤로 몸을 빼려 했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동정이 납처럼 무겁게 짓눌러서 몸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었어요. 겨우 숨을 내쉬고 마음을 가라앉힌 그녀는 흐느껴 울면서 계속해 읽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말할 수 없이 처량했습니다. 베르테르는 몸이 떨리고 가슴은 찢어질 듯이 벅찼습니다. 원고를 손에 들자 더듬거리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봄바람이여, 너는 왜 나를 일깨우느냐? 살랑거리면서 말하느냐? 하늘의 이슬로서 적시는 자라고. 그러나 내가 시들 때는 이미 다가왔네. 나뭇잎을 날려버릴 폭풍우도 머지않았다. 아름다운 내 모습을 마음에 새긴 나그네는 매일 이곳에 오리. 들판을 한 바퀴 휘둘러 보며 나를 찾으리. 하지만 내 모습은 찾지 못하리라. 이 말이 가진 힘이 불행한 청년 위에 떨어졌으므로 베르테르는 절망한 나머지 로테 앞에 몸을 내던졌습니다. 그는 여자의 두 손을 잡아 자신의 눈과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순간 로테의 심중에 이상한 예감이 스쳤는데 그것은 사나이의 무서운 음모를 예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로테의 감각은 혼란을 일으켰고 자기도 모르게 베르테르의 손을 꼭 움켜쥔 채 가슴에 갖다 댄 후 슬픈 표정으로 사나이에게 몸을 의지했습니다. 두 사람의 불타오른 뺨은 서로 맞닿았으며 세계는 양인의 눈앞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는 로테의 허리에 팔을 돌리고 여자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입술에 미친 듯이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베르테르. 로테는 숨막힐 듯 외치며 얼굴을 돌렸습니다. 베르테르. 힘없는 손으로 남자의 가슴을 밀어서 떼어놓자 다시 한번 착 가라앉은 음성으로 베르테르 하고 외쳤습니다. 그녀의 음성에는 더없이 고귀한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베르테르는 거역하려고는 하지 않은 채 순순히 팔을 풀었으나 정신을 잃은 것처럼 로테 앞에 쓰러졌습니다. 로테는 몸을 뿌리치며 일어섰는데 혼란과 불안, 노여움과 애정으로 후들후들 떨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베르테르, 두 번 다시 뵙지 않겠어요. 말을 마친 그녀는 불쌍한 젊은이를 사랑에 넘친 눈으로 바라보면서 재빨리 옆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베르테르는 로테를 향해 두 팔을 뻗었으나 굳이 말리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머리를 기댄 채 쓰러져서 그대로 반시간쯤 꼼짝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기척이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하녀가 식탁을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베르테르는 방 안을 서성거리며 하녀가 나가길 기다렸다가 다시 옆방 문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나직한 목소리로 로테, 꼭 한마디만, 인사만이라도 하고 불렀으나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베르테르는 기다렸다가 다시 부탁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윽고 발길을 돌리며 외쳤습니다.
안녕, 로테. 영원히 안녕. 베르테르는 성문까지 왔습니다. 문지기는 베르테르를 전부터 알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보냈습니다. 진눈깨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11시경에 그는 자기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인은 집에 돌아온 주인이 모자를 안 쓴 것을 눈치챘으나 말없이 옷을 벗겼습니다. 전신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베르테르의 모자는 나중에 계곡에 임한 경사진 언덕의 바위 위에서 발견되었는데 비 내리는 캄캄한 밤중에 떨어지지도 않고 어떻게 그 바위 위에 올라갔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베르테르는 잠자리에 누워서 오랫동안 잤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하인이 커피를 가져갔더니 그는 뭔가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눈을 뜨는 것도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이 눈은 두 번 다시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오. 하늘에도 우울한 안개가 끼어서 태양은 볼 수 없겠지요. 자연도 불쌍히 여기는 모양이죠. 그의 아들 벗, 애인의 종말이 다가온 것을. 로테, 나는 스스로 이것이 최후의 아침이라고 자신에게 다 이릅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심정이구려. 그러나 얕은 잠 속에 보이는 것과 비슷하다고는 할 수 있겠죠. 마지막 아침. 로테, 내게는 이 마지막 아침이란 말의 뜻을 조금도 알 수가 없군요. 지금 나는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서 있는데 내일이면 수족을 힘없이 늘어뜨린 채 땅속에 잠들겠지요.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나는 꿈을 꾸듯이 죽음을 말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수많은 죽음을 보아왔으나 사람은 생존의 처음과 마지막을 모르게끔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내 차례입니다. 머지않아 당신의 차례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운 사람이여, 한순간 후에는 이별입니다. 아마도 영원히. 아니, 그렇지 않아. 난 멸망할 수 없어. 당신도 멸망하지 않아. 나와 당신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야. 멸망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오직 공허한 울림일 뿐 우리들의 마음에는 아무런 느낌도 주지 않아. 로테여, 죽음이란 차디찬 흙 속에 묻히는 일이야. 춥고 어두운 흙 속에. 내가 아직 철없는 소년이었을 무렵 내게는 더없이 사랑하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나는 관 뒤를 따라 묘지로 갔습니다. 관이 무덤 속에 하관될 때 나는 그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무덤 속에 관을 내리더니 다시 하관포만 빼내어 감아 올렸습니다. 이윽고 최초의 흙덩이가 삽으로 내던져지자 관 뚜껑은 갸냘프지만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차차 무뎌져서 마침내 전체가 흙으로 덮이고 말았습니다. 나는 무덤 옆에 쓰러졌습니다. 마음은 산산이 부서지고 흔들려 찢어질 듯이 아팠고 자신의 몸이 어떻게 됐는지도 몰랐습니다. 죽음과 무덤. 난 이 말을 모릅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용서해 주오. 어제는 내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로테여, 어제 비로소 나는 당신이 진심으로 의심할 여지도 없이 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오. 그 환희의 감정은 삽시간에 내 몸을 불사르고 말았던 것이오. 당신의 입술에서 솟구친 신성한 불길은 아직도 내 입술 위에 불타고 있어. 새롭고 따뜻한 환희가 내 가슴속에서 용솟음 치고 있단 말이오. 용서해 주오, 로테. 당신은 날 사랑하고 있으며
나는 그것을 저 최초의 열렬한 눈빛으로 보았으며 그리고 저 최초의 악수에서 느꼈소. 하지만 내가 당신 곁에 있는 걸 보았을 때는 또다시 열병과 같은 의혹 속에 난 정신을 잃었던 것이라오. 기억하고 있소? 저 불쾌하던 모임에서 당신을 보았을 때 당신은 아무 말 없이 악수도 하지 않고 나에게 꽃을 주었죠. 그날 난 밤늦게까지 그 꽃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꽃은 당신의 마음의 증거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 인상도 사그라지고 말았소. 눈에 보이는 신성한 증거로 풍부히 받은 신의 은총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조차 신자의 마음에서 차츰 열버져 가듯이.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어. 하지만 내가 어제 당신의 입술에서 받은 불타오르는 생명만은 내 마음 깊이 스며들어서 영원히 꺼지는 일이 없을 것이오. 로테는 날 사랑하고 있다. 이 팔은 로테를 끌어안았고 이 입술은 로테의 입술 위에 떨었으며 이 입은 로테의 입술에 다 더듬거렸다. 로테는 나의 것이다. 난 당신의 것이다. 그래요. 로테, 영원히. 알베르트가 당신의 남편이란 사실이 무슨 의미가 있죠? 남편. 이 세상에선 그렇겠죠. 이 세상에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남편의 팔에서 내 팔 안으로 가로채려는 것은 죄악일까요? 죄악. 좋습니다. 난 스스로를 벌주겠소. 나는 그 죄악을 천상의 쾌락 속에서 맛보았습니다. 생명의 향기로운 기름과 힘을 마음속에 듬뿍 들이마셨습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나의 것이오. 로테, 난 앞서갑니다. 우리 아버지와 당신의 어머니 곁으로 난 먼저 가서 이 사실을 아버지께 호소하겠소. 그분은 아마 당신이 올 때까지 나를 위로해 주시겠죠. 당신이 오면 난 달려나가서 당신을 맞으리다. 영원히 얼싸안은 채 당신을 인도해서 무한하신 신 앞으로 나아갈 것이오. 꿈이 아니오. 미쳐서 헛것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오. 무덤에 가까워질수록 내게는 점점 만사가 또렷해지는구려. 우리 둘은 또 만날 것이오. 난 당신의 어머님을 찾을 것이오. 뵙고 나서 그분에게 내 마음을 말씀드리겠소. 송두리째. 당신을 닮으셨다는 당신의 어머님에게. 11시경에 베르테르는 하인을 향해서 알베르트가 돌아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인은 알베르트의 말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으니 돌아오셨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베르테르는 다음과 같은 짧은 편지를 써서 하인에게 주었습니다. 알베르트 씨에게. 여행을 떠나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권총을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귀여운 아내 로테는 그날 밤 한잠도 못 잤습니다. 그녀가 두려워하던 일이 마침내 일어난 것입니다. 더구나 그녀가 예상도 못하고 근심하지도 않던 방향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제까지 맑고 조용히 흐르던 피가 열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격렬히 끓어오르고 온갖 생각이 흩어져서 아름다운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로테가 가슴에 느끼고 있는 것은 베르테르에 대한 포옹의 불길일까요? 아니면 베르테르의 엉뚱한 짓에 대한 노여움일까요? 혹은 그 옛날에 자유롭고 구김살 없던 신뢰의 생활과 오늘날의 자기의 상태를 비교해 본 데서 온 불만일까요? 뭐라고 하면서 남편의 얼굴을 봐야 하나 고백하려고 해도 그럴 용기가 없는 그때의 그 일을 남편에게 뭐라고 말하면 좋단 말인가.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 입을 다물고 있는데
자기가 갑자기 이 침묵을 깨뜨리고 뜻하지 않은 때에 남편에게 이 재미없는 일을 얘기해도 좋을까? 전부터 남편은 베르테르가 찾아왔다는 말만 들어도 불쾌한 안색을 짓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런 뜻밖의 파국을 어떻게 남편 앞에 고백할 수 있으랴. 남편이 그것을 조금도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여 주도록 바랄 수 있을까? 남편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도록 기대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새삼스레 남편의 눈을 속일 수 있을까? 이제까지는 유리처럼 투명하게 무엇 하나 숨기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송두리째 남편에게 내보이곤 하지 않았던가. 근심거리는 끝이 없고 로테의 마음은 점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언제나 베르테르의 신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때문에 몸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테의 마음은 결코 뿌리쳐버릴 수 없는 사람을 뿌리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로테를 잃고 나면 그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람을. 로테로서는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커다란 장애가 지금은 두 사람 사이에 굳게 뿌리내려서 무겁게 그 앞에 가로놓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사리가 밝고 선량한 사람들도 어떤 비밀스런 일이 엇갈리자 서로 침묵을 하게 되었고 쌍방 모두가 자기만 옳고 상대편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 나머지 사정은 점점 얽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였음에도 일체의 일이 걸려있는 매듭조차 풀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일 다행히도 좀 더 일찍부터 서로 간에 믿고 접근했다면 두 사람 사이에 사랑과 동정이 번갈아 작용하여 서로 상대편의 마음을 열었을 것이고 우리의 벗 베르테르를 구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베르테르는 그의 편지에서도 밝혔듯이 이 세상을 떠나려는 생각을 조금도 감추고 있질 않았습니다. 알베르트는 가끔 그 점에 관해서 베르테르와 말다툼도 있었고 또 이 문제는 알베르트와 로테 사이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알베르트는 자살 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반감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종의 신경질적인 발언으로 자살의 동기가 순수하다는 것은 극히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야유하는 태도까지 보이면서 자기는 그런 것을 믿지 않는다고 로테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말은 로테가 슬픈 광경을 상상하거나 할 경우 마음을 가라앉히는 구실을 했으나 한편 그녀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번민을 남편 앞에 털어놓는 데 대해서는 방해가 되었습니다. 알베르트가 돌아왔습니다. 로테는 당황하면서 급히 마중을 나갔습니다. 남편은 왠지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이웃마을의 관리라는 작자가 완고하고 소견이 좁은 사내여서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또 길이 나빴던 것도 알베르트의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는 로테에게 아무 일도 없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로테는 당황해하며 베르테르 씨가 어젯밤에 오셨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편지 온 것이 없느냐고 묻자 편지와 소포를 방에 갖다 놨노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알베르트는 제 방으로 갔으며 로테는 뒤에 혼자 남았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 역시 새로운 기분이 됩니다. 남편의 훌륭한 인품이나 사랑, 친절 같은 걸 생각하니 그녀의 마음도 차츰 가라앉았습니다. 왠지 남편의 뒤를 따라가고 싶어져서 로테는 보통 때처럼 손에 일감을 들고 남편의 방으로 갔습니다. 알베르트는 마침 소포를 풀고 편지를 읽는 중이었습니다. 내용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이라도 있는지 로테가 두세 마디 물었으나 알베르트는 짧게 대답을 하고 책상을 향해서 뭔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1시간쯤 있었는데 이윽고 로테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가령 남편의 기분이 좋은 때라 하더라도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기란 대단히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로테는 슬퍼졌습니다. 자신의 괴로움을 감추려고 하면 그러는 만큼, 눈물을 삼키면 삼키는 만큼 아픔이 더해질 뿐이었습니다. 베르테르가 보낸 심부름꾼 아이가 왔을 때 로테의 곤혹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소년이 알베르트에게 편지를 내주자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로테에게 이 아이에게 피스톨 꺼내줘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심부름 온 소년을 향해서 부디 무사히 다녀오시라고 전해다오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로테에게 우레소리같이 들렸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선 그녀는 정신없이 벽 쪽으로 가서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내려 먼지를 털었습니다만 그래도 주저했습니다. 알베르트가 의아한 눈빛으로 재촉하지 않았다면 아마 좀 더 망설였을 것입니다. 로테는 말 한마디 못하고 이 불길한 무기를 소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밖으로 나가자 로테는 일감을 정리하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불안한 기분을 안고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왠지 무서운 일만이 마음에 떠올라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남편 발밑에 엎드려서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전부 고백하고 자기의 죄와 자기의 예감도 남김없이 말할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으리란 생각이 떠올라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설득해서 베르테르가 있는 곳까지 가달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바라지 못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식탁 준비도 되었습니다. 때마침 친하게 지내는 여자친구가 볼 일이 있어서 찾아왔다가 돌아가려는 것을 같이 식사나 하자고 만류했기 때문에 그런대로 음식을 먹으며 얘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로테는 애써 대화에 끼어들어 기분을 풀었습니다. 심부름꾼 소녀는 권총을 가지고 베르테르가 있는 데로 돌아갔습니다. 베르테르는 로테가 손수 권총을 꺼내주더란 말을 듣고 미친 듯이 좋아하며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가져오라 하고 소년에게 식사를 시키고 자기는 앉아서 펜을 잡았습니다. 로테에게 피스톨을 꺼내어 먼지를 턴 것은 당신이라죠. 이것은 당신의 손에서 내 손으로 주어졌습니다. 나는 이 피스톨에 수없이 입을 맞추었습니다. 당신의 손이 닿은 것이기 때문에. 로테여, 하늘의 정령은 나의 결심을 어여삐 여기시나 보오. 당신은 손수 나에게 피스톨을 주었소. 그러지 않아도 당신의 손으로부터 죽음이 주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이제야 그것이 실현되는구려. 심부름 간 아이에게 물으니 이것을 내주실 때 당신은 떨고 있었다죠. 그리고 인사 한마디 못했다고요. 어째서 그 이별의 말 한마디 못했던가요? 당신과 내가 영원히 맺어질 그 순간을 위해서 당신은 나에게 벌써 마음을 닫으시는 건가요? 로테여, 이 생각은 수천 년이 지나도 꺼지지 않을 거요. 당신을 이처럼 사모하는 자를 당신은 미워하지는 않을 테죠. 식사를 마치자 베르테르는 소년에게 명해서 모든 짐을 꾸리게 했습니다. 수많은 서류를 찢어버리고 외출을 나가 남아있는 약간의 빚을 갚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비가 오는데도 밖으로 나가서 백장내 정원을 여기저기 산책하고 저녁 때나 돌아와서 재차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비렐름,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보는 셈치고 나는 들과 숲, 하늘을 보고 왔네. 자네에게도 작별 인사를 하지. 사랑하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비렐름, 부디 우리 어머니를 위로해 주게. 모두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네. 소지품은 다 꾸려놓았네. 그럼 안녕.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나세. 더욱 즐겁게. 알베르트, 난 당신에게 패만 끼친 것 같군요.
그러나 당신은 용서해 주리라 믿습니다. 나는 당신네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 두 사람 사이에 불신의 씨앗을 뿌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끝입니다. 잘 지내시길. 나의 죽음으로 두 사람 위에 행복이 돌아오길 빕니다. 알베르트, 천사를 행복하게 해주시오. 그럼 신의 축복이 당신 위에 있기를. 베르테르는 그날 저녁에도 수많은 서류를 찾아내어 대개는 찢어서 난로에 태워버렸습니다. 소포로 끓인 것 몇 개에는 비렐름 앞으로 이름을 썼습니다. 편집자도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보았는데 모두가 짧은 문장이나 단편적인 감상을 적은 것이었습니다. 10시가 되자 베르테르는 난로에 불을 돋우고 포도주를 한 병 가져오라고 한 후 하인을 잠자리로 보냈습니다. 하인의 방은 이 집안 사람들의 침실과 마찬가지로 안쪽에 깊숙이 있습니다. 하인은 이튿날 아침에 곧 일을 할 수 있게끔 옷을 벗지 않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6시 전에 영마차가 올 거라고 주인이 일렀기 때문입니다. 11시 지나서 주인은 정막에 잠겨 고요합니다. 나의 영혼도 조용해졌습니다. 하느님, 이 최후의 순간에 이 열정과 힘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운 로테, 나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소. 재빠르게 날아가는 구름 사이에 영원한 하늘의 별이 흩어져서 반짝이고 있구려. 그렇소. 저 별이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요. 영원한 신이 저 별을 가슴에 품고 있으므로 그 영원은 나도 품어줍니다. 큰 곰 별자리에 자루별이 보이는구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별이지요. 매일 밤 당신과 헤어져서 문을 나서면 틀림없이 이 별이 내 위에 빛나고 있었으니까. 이 별을 나는 얼마나 황홀한 기분으로 바라보았는지 모르오. 몇 번이나 난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이 별을 그때그때의 행복의 징표로 신성한 표정으로 삼았는지. 지금도 아직. 로테요, 무엇 한 가지 당신을 생각나게 하지 않는 것은 없구려. 당신은 나를 둘러싸고 있어. 신성한 당신의 손길이 닿은 것이라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나는 어린애처럼 그것을 빼앗으려 했으니까요. 그리운 모습이여. 나는 이 별을 당신에게 남겨주고 간다오. 바라건대 소중히 여겨주시오. 집을 나설 때도 나는 수천 번 키스를 이 별에게 보냈고 수천 번 눈인사를 했던 것이오. 시체의 뒤처리는 당신 아버님께 편지를 써서 따로 부탁드려 놓았소. 묘지 안쪽에 들을 향한 구석바지에 보리수 두 그루가 서 있는데 나는 그곳에 묻히고 싶구려. 아버님은 내 소원대로 해주실 것으로 믿어요. 부디 당신도 부탁드려 주시오. 그러나 난 경건한 그리스도교에게 당신의 시체를 이 불행한 사내 옆에 묻어달라고 강요하진 않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길가나 쓸쓸한 골짜기에 묻히길 바라겠소. 제사나 레위의 사람이 내 무덤에 축복을 빌면서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한 방울의 눈물을 뿌릴 때도 있을 테니까. 자, 로테, 이제 난 주저하지 않아요. 차디찬 죽음의 잔은 당신이 내게 건네준 것이지요. 무슨 망설임이 있을까요? 내 생애의 소망이나 기대는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성취되었소. 나는 오직 냉정하게 의젓이 죽음의 철문을 두드릴 뿐이라오. 로테여, 적어도 나는 당신 때문에 죽는다는 행복과 당신을 위해서 이 몸을 바친다는 행복을 누리고 싶소. 당신의 생활에 평화와 기쁨이 다시 돌아온다면 나는 기꺼이 용감하게 죽겠소. 그러나 친근한 사람을 위해 피를 뿌리고
그 죽음에 의해서 새로운 수백 배의 생명을 북돋운다는 것은 오직 소수의 고귀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었던 것이오. 내 몸은 이 옷차림대로 묻어주시오. 당신이 닿아서 깨끗해진 옷이니까 이것도 아버님께 부탁드려 두었소. 나의 영혼은 관 위에 떠돌 것이오. 호주머니는 뒤지지 말아요. 이 핑크색 리본은 처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있는 당신을 보았을 때 당신이 가슴에 달고 있던 그것이오. 그 아이들에게도 듬뿍 키스해주고 이 불행한 친구의 운명을 얘기해 주시오. 귀여운 아이들은 내 주위에 모여들 거요. 내가 당신을 만난 그 첫날부터 난 당신을 잊을 수가 없었다오. 이 리본은 나와 함께 묻어주시오. 이것은 내 생일날에 당신이 선물해 준 거니까. 얼마나 내가 이 리본을 가지고 놀며 좋아했는지. 그때는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건만. 그럼 조용한 생애를 보내주오. 진심으로 기도드리는 바요. 총알은 이미 재어두었소. 12시 치는 소리가 들리는구려. 그럼 로테요. 안녕. 옆집 사람은 화약이 번쩍이는 것과 권총 소리도 들었지만 이윽고 다시 조용해졌기 때문에 그 이상 별로 주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침 6시에 하인이 촛불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주인은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피에 젖은 권총도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하인은 큰 소리로 외치며 주인을 안아 올렸으나 이미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목에서 꾸룩거리는 소리가 날 뿐이었습니다. 의사한테로 달려간 하인은 알베르트에게도 사실을 알렸습니다. 로테는 초인종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쭉 끼쳤습니다. 남편이 눈을 뜨자 함께 일어났는데 하인이 큰 소리로 울면서 하는 얘기를 듣자 로테는 남편 앞에서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의사가 왔을 때는 이미 아무런 손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불행한 베르테르는 방바닥에 쓰러진 채였는데 맥은 뛰고 있었으나 사지는 완전히 감각을 잃고 있었습니다. 총알은 오른쪽 눈 위로부터 뇌를 꿰뚫어 골이 쏟아져 나와 있었습니다. 피를 뽑으려고 팔에 정맥을 째니 피는 흘러나왔습니다. 호흡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의자 등거리에도 피가 묻어있는 것으로 봐서 베르테르는 책상 앞 의자에 앉은 채 방아쇠를 당긴 모양입니다. 그리고 방바닥에 떨어져서 의자 주위를 허우적거리며 돈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힘이 빠져 창문 반대쪽으로 쓰러진 것 같습니다. 옷은 입은 채였고 구두도 신고 있었는데 파란 연미복에 노란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 집 사람들은 물론 이웃이나 읍내에서도 일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알베르트가 달려왔을 때 베르테르는 침대에 눕혀져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붕대를 감았는데 얼굴에는 이미 사색이 완연했고 수족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팬은 아직도 무서우리만큼 큰 소리를 내면서 거칠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임종이 다가온 모양입니다. 포도주를 겨우 한 잔 마셨을 뿐이고 책상 위에는 에밀리아 갈로티가 펼쳐진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알베르트의 놀람이나 로테의 슬픔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겠지요. 노 법관도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뜨거운 눈물과 함께 죽어가는 젊은이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그 뒤를 따라 나이가 위인 아이들도 달려와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빛을 나타내며 침대 곁에 엎드려 베르테르의 양손과 입에 키스했습니다. 특히 베르테르에게 제일 귀여움을 받던 마다들은 베르테르가 숨을 거둔 후에도 그 입술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억지로 떼어 놓았을 정도입니다. 호흡이 멎은 것은 정오 12시.
법관이 와 있고 그의 조치에 의해서 소란도 가라앉았습니다. 밤 11시에는 시체도 고인이 소망한 장소에 묻혔습니다. 영구 뒤를 노인과 아들들은 따라갔지만 알베르트는 가지 않았습니다. 로테의 생명이 근심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부들이 영구를 메고 갔으며 성직자는 한 사람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